세상에 이런 최악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위로는 핵을 가진 120만 대군, 그 너머로 중국,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일본, 태평양의 미국까지 강대국 4개 사이에 끼인 좁은 반도 국가가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영토는 미국 한 개 주보다 작습니다. 주변 사방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한 미국 명문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춥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원도 없이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지랖과 빨리빨리는 나라를 망칩니다. 그날 수업의 첫 문장이 정확히 그것이었어요. 너무 많이 끼어드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잃는다고 배웠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국가는 검증과 원칙을 잃는다고 배웠죠. 그 강의실에 앉아있던 40명 가까운 학생들은 그 문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펜을 들고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칠판을 등진 채 우리를 돌아본 그랜트 교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 표정은 강의를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듯한 사람의 얼굴에 더 가까웠어요. 저는 에단 워커, 미국 동부의 한 명문 사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날 강의실 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세계 곳곳의 카드 뉴스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77일째라는 문구가 화면 위쪽을 지나갔고, 그 아래로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교전 영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레바논 남부 공습 보도가 작게 떠 있었어요. 그 모든 화면 아래에서 교수는 분필을 든 채 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보는 학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 의자를 끄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펜 끝을 노트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랜트 교수가 다시 입을 연 건 거의 1분이 지난 뒤였어요. 그는 칠판에 적힌 두 단어를 손가락으로 한 번씩 짚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간섭이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단어는 성급함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한국어 발음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오지랖, 빨리빨리. 교수는 그 5글자를 한 음절씩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 발음이 강의실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너무 쉽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사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랬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리암 브룩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암은 평소에도 직설적인 친구였어요. 그가 던진 질문은 짧고 단호했죠. 교수님, 그 기준이라면 한국이 가장 위험한 사례 아닙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의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어떤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지키고 사생활을 존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뒤에 움직이는 매너 있는 선진 사회의 학생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모든 기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는 리암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옷자락에 닦더니 다시 쓰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리암. 그런데 그 질문을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점으로 두고 싶어요. 그가 다음으로 한 말은 더 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 두 단어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두 단어 덕분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으면서 잠시 손이 멈췄어요. 버틴다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한국은 망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버티는 나라라는 겁니까? 그 두 단어 덕분에 강의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작게 흠소리를 냈습니다. 리암의 입꼬리도 살짝 일그러졌어요. 그도 저처럼 그 표현이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동맹국이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들고 K-팝이 유명한 나라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피곤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제 룸메이트 중 한 명이 한국계였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매주 두세 번씩 영상통화를 걸어 끼니부터 빨래까지 일일이 챙기시곤 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날에는 룸메이트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을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애정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서 2년 동안 객원 교수로 계셨던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회의를 시작하면 결론까지 단숨에 가려고 한다고요.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요.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길을 잠깐 멈춰 지도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친절은 친절이지만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작고 분주하고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회로 그려져 있었어요. 빠르긴 하지만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그 사이 화면을 바꿨어요. 한쪽에는 명동의 어느 작은 식당 사진이 떴고 다른 쪽에는 폴란드 그디니아 부두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화물선 사진이 떴습니다. 두 장면은 도무지 한 화면에 묶일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식당의 음식 추천과 부두의 무기 인도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그 화면 구성이 살짝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가리키지 않은 채 학생들의 표정만 한참 살폈어요. 강의실에는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두 장면을 같은 원리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과는 다른 단어로 부르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국을 다른 단어로 부른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저에게 한국은 그저 빠르고 시끄럽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약간 무례한 동맹국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오지랖과 빨리빨리는 언제나 나라를 망치는가. 물음표 하나가 그 문장 끝에서 천천히 그어졌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그 짧은 소리가 강의실 안에서 묘하게 길게 울렸어요. 저는 그 물음표를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판하려던 그 두 단어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어떤 나라의 생존 공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직감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노트 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는 어느 외국인 여성의 사진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이 묘하게 한국을 향해 있다는 것만큼은 곧 알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한가운데에 떠오른 사진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안경을 쓴 채 살짝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웃음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사진 아래에 적힌 이름을 천천히 읽었어요. 사라 윌슨. 그 이름이 강의실 공기 속에 박히는 동안 화면에는 그녀의 양력이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하버드대 문화심리학 박사. 비교문화 연구 22년 차. 동아시아 사회행동 연구 권위자. 저는 펜을 멈추고 그 이력을 한참 바라봤어요. 동아시아 옆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유독 두꺼운 글씨로 박혀 있었거든요. 교수는 짧게 사라 윌슨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을 차례로 연구해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 머문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019년 봄이었어요. 학회 발표 일정이 끝나고 며칠을 더 머물렀는데 그때 그녀가 처음 충격을 받은 곳은 어느 정부 청사도, 대기업 본사도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한 평 남짓 좁은 식당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식당이라는 단어가 진지한 양력 뒤에 붙으니 어쩐지 어색했거든요. 그랜트 교수는 사라 윌슨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을 짧게 틀어줬습니다. 강의실 스피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화면 자막은 한국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메뉴판 앞에서 거의 10분 가까이 망설였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고 사진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 손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40, 50대 부부였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부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의 학자 인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학자 인생을 흔들었다는 표현이 식당 메뉴 추천 이야기에 붙는 건 분명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음성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부부는 메뉴판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너무 맵고, 어떤 음식이 외국인에게 인기 있고, 어떤 음식은 두 사람이 나눠 먹어야 적당한지까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시킨 음식 한 접시를 제 쪽으로 슬쩍 밀어주면서 한 입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의 표정에는 통제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그저 실패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표정이었어요. 사라 윌슨의 목소리에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녹음은 잠시 끊겼고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실패하지 말라는 마음. 그 문장을 적으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 룸메이트 어머니의 그 영상통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챙기시던 그 목소리가요. 그동안 저는 그것을 사생활 침해라고만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 윌슨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 영상통화의 결도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통제였을까요? 아니면 실패하지 말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교수는 음성 파일을 끄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사진이었어요. 사라 윌슨이 두 번째 충격을 받은 장소가 거기였다고 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그녀는 약속 장소를 찾아가다가 환승 통로에서 길을 잃었어요. 종이 지도를 펴놓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영어가 아주 유창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학생은 망설이지 않고 물었답니다. 어디 가세요? 사라 윌슨이 약속 장소의 이름을 대자 학생은 짧게 끄덕이더니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의외였어요. 학생은 길을 알려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열차에 함께 올라탔고 갈아타는 역에서 같이 내렸으며 출구를 지나 약속 장소가 보이는 사거리까지 동행했어요. 사라 윌슨은 처음에 같은 방향이라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서 학생이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걸 본 순간 알았답니다. 학생은 자기가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 쪽에서 와서 그녀를 위해 두 정거장을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리를 동행한 거였어요. 사라 윌슨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연구 노트에는 그날 밤 적은 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장이 떴어요. 한국 사람들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길을 데려다준다. 강의실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펜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과 길을 데려다주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전자는 정보 제공이지만 후자는 책임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랜트 교수는 화면을 일시정지해 놓고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사라 윌슨이 한국에서 처음 배운 한국어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칠판으로 다가가 첫 시간에 적었던 그 5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오지랖. 그 단어를 알려준 사람은 그녀의 한국인 통역사였답니다. 통역사는 처음에 그 단어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설명했다고 해요.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드는 행동, 약간 촌스럽고 약간 피곤한 친절.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라 윌슨은 통역사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그게 정말 부정적인 단어가 맞느냐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사라 윌슨이 한국 체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작성한 논문 초록 한 페이지가 떴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오지랖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타인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려는 사회적 감각이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손가락 끝이 살짝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사회적 감각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친절도 아니고 간섭도 아닌 감각이라는 단어. 누군가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평범한 시민들이 먼저 알아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리암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건 그냥 한국이 좁은 사회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좁은 동네라서 서로 너무 잘 보이는 것뿐 아닙니까? 그랜트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반론이에요, 리암. 그런데 사라 윌슨이 그 다음에 본 장면은 좁은 동네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려고 리모컨을 드는 순간 강의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명동 식당과 서울 지하철은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좁은 동네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장면이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였습니다. 화면이 켜진 순간 강의실 안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전과는 다른 충격으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어느 고속도로 갓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완전히 누운 채 멈춰 있었어요. 차량 후미가 가드레일에 살짝 걸쳐져 있었고 운전자는 차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 내부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 외에는 도로 위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시간 기록은 비 오는 평일 오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화면 왼쪽 위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이 켜졌고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사고 차량 쪽으로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그 다음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이 빨라지듯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5대 가까운 차량이 갓길에 멈췄습니다.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휴대폰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사고 차량을 둘러싼 채 짧게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 역할이 거의 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의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어요. 누군가의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차 옆에 한 줄로 늘어섰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신호를 줬고 그 다음 모두가 동시에 차체에 손을 댔습니다. 한 번의 구령에 차가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누워있던 차가 바퀴를 도로 쪽으로 향한 채 다시 세워졌습니다. 차 안의 운전자가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는 모습이 짧게 잡혔어요. 누군가는 그 운전자의 어깨를 받치고, 누군가는 차에서 가방을 꺼내고, 또 누군가는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발로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랜트 교수가 영상을 잠시 정지시켰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구도 가벼운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본 뒤 짧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움직였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도덕적 감각 아닐까요? 다른 학생도 손을 들었어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는 두 답변을 차례로 칠판에 적었습니다. 도덕적 감각, 집단주의. 그리고 두 단어 옆에 똑같이 짧은 메모를 달았어요. 일부는 맞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감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차에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고 차량을 들어 올리지도 않아요. 미국에도 도덕은 있고 일본에도 집단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언가 조금 다른 작동 방식입니다. 그는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어요. 사회적 레이더. 학생들 사이에 짧은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레이더라는 단어가 시민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건
분명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교수는 그 단어를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작은 이상 신호를 보았을 때 그것을 완전히 남의 일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고 차량은 그 신호의 가장 명확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훨씬 덜 명확한 형태로도 한국인들에게 잡힙니다.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는 외국인, 환승 통로에서 두리번거리는 사람, 길에 떨어진 지갑, 짐을 들고 계단 앞에서 멈칫거리는 노인. 한국인은 이 신호를 보면 일단 한 박자 망설이지만 그 망설임의 끝에서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었어요. 어느 도심 사거리에서 화물차의 적재함이 살짝 열린 채 달리고 있었고 신호 대기에서 멈추는 순간 박스 수십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 순간 옆 차선에 멈춰 있던 차들의 비상등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두세 명이 차에서 내렸고 그 뒤로 보행자 몇 명이 인도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누군가는 신호를 보고 차들을 막아 세웠고 누군가는 박스를 인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곧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난 뒤 그랜트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신원도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짧게 침묵했어요. 그리고 강의실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박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이자 그 수업의 조교였습니다. 교수는 민지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이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민지의 첫 마디였어요. 강의실이 살짝 술렁였습니다. 친절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라는 건지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민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누군가 곤란해하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한국 사람들은 더 불편합니다. 그게 도덕이라기보다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랬고, 동네 어른들이 그랬고, 학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남아요. 그 작은 불편이 한국 사회에서는 꽤 강한 행동 동력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교수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사회적 레이더라는 단어 옆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위험이 너무 오래 혼자 남아있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무례가 아닙니다. 사생활 존중이고 절차적 신중함이며 합리적 거리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와주지 않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까? 그 차이는 단순한 친절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 신호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였어요. 리암이 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기 때 작동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랜트 교수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암. 그게 평상시에만 작동한다면 그저 친절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 더 강하게 작동한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예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울 준비를 하면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자료는 평상시가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에요. 슬라이드의 색이 한 번에 어두워졌습니다. 화면 가득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끝없이 이어진 피난민 행렬이었습니다. 등에 짐을 진 노인,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 머리에 보따리를 인 여인들.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1950년 겨울, 한반도. 강의실에 있던 누구도 그 사진의 시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다만 그 사진이 빨리빨리라는 단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교수가 다음 사진들을 차례로 띄웠어요. 폐허가 된 서울시가지, 다리가 끊긴 한강, 천막 학교에서 책을 펴고 앉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얼굴 위로 한 장의 사진이 더 겹쳐졌습니다. 1960년대 초의 한국 거리. 길은 좁고 차는 거의 없었으며 사람들의 옷은 헐거워 보였어요. 교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찍힌 시점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동시대가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국이 그 정도였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사진과 함께 보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1960년대 후반의 어느 공장 내부였어요. 좁은 공간에 여공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형광등 빛은 흐릿했어요. 그 옆 사진에는 197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 떴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사람들이 삽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1980년대 조선소였고 그 다음은 1990년대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사진들이 빠르게 넘어가는 동안 교수는 한 문장씩 짧게 덧붙였어요. 한국이 산업화해들인 시간은 다른 나라들이 산업화해들인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리암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중국같이 급속하게 고도 성장한 나라들은 사람을 갈아 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랜트 교수는 이번에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리암. 한국의 산업화에는 분명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다쳤고 농촌이 비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빨리빨리에는 분명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면이 있었어요. 한국을 두둔하기만 할 줄 알았던 교수가 단점을 정면으로 말하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묘했어요. 그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끝내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누구도 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7년이라고 적힌 자막 아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사진이 떴어요. 외환위기 당시의 은행 앞 풍경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떴어요. 종로의 한 사거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내놓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1998년 약 350만 명 참여, 약 227톤의 금이 모인 캠페인. 강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도 그 장면은 낯설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다는 표정이 몇 군데에서 보였습니다. 교수는 짧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결혼반지를 내놓은 이유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감각을 그들이 먼저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늦으면 안 된다. 이 감각이 한국에는 거의 본능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본능은 단 한 세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쟁, 분단, 폐허, 군사정변, 산업화. 외환위기를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두 통과한 사회의 기억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으면서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모든 사건을 통과한 사회. 미국 학생인 제 입장에서 그 무게는 쉽게 가늠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본토에서 그런 규모의 폐허를 겪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긋함을 미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뒤에 움직여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전제가 처음부터 주어진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늦게 결정하면 도시가 무너지고, 늦게 움직이면 가족이 흩어지고, 늦게 반응하면 산업이 통째로 멈추는 사회였습니다. 화면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2020년 초 한국의 한 보건소 앞 풍경이었습니다. 검사 부스가 빠르게 설치되고 있었고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은 채 차량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교수는 그 영상을 그리 길게 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말했어요. 한국이 코로나 초기에
진단 키트를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검사 체계를 세운 것은 그 자체로 새롭게 만들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때 결혼 반지를 내놓던 그 사회와 같은 사회예요. 늦으면 끝난다는 기억이 시민과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박민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좋아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안 하면 망한다고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위로도 그 말 끝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보다 피로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강의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박민지의 그 한마디를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 문장은 미국식 합리성의 언어로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교수가 마지막으로 칠판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느린 국가는 위기 앞에서 결정을 당하지만 빠른 국가는 결정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정을 당한다는 표현이 강의실 공기를 묘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교수는 이어 말했어요. 위기가 이미 깊어진 뒤에는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사회는 결정의 자유를 잃어요. 한국은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리암은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펜을 든 채 화면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를 단순한 성격으로 정리해 두었던 그동안에 제 인식이 살짝 어긋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빨라서 사람을 지치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빠름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늦으면 끝난다는 기억의 결과라면 그것을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짧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그 빠름이 사회 안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위에 갑자기 컬러풀한 무대 사진이 떴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뒤에 갑자기 등장한 그 화면은 거의 어색할 정도로 밝았어요. 거대한 공연장. 무대 위 7명의 한국 가수. 그 아래에는 수만 명이 동일한 색의 응원봉을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느 해외 도시의 거리였어요.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사고 차량 구조와 외환위기 이야기 끝에 K-팝이 갑자기 나오는 건 분명 좀 의외였거든요. 그랜트 교수가 그 어리둥절한 표정을 읽은 듯 짧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단어는 사고 현장에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일상 속 거의 모든 곳에서 작동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외의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는 칠판을 가리키며 짧게 적었어요. K컬처.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살표를 그리고 사회적 레이더라는 단어를 다시 적었습니다. 학생들 몇몇은 그 연결이 잘 와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어느 해외 팬덤 커뮤니티의 게시판이었어요. 게시글마다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이 한 줄씩 짝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 시간은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어떤 글에는 짧은 해설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 가사의 이 부분은 한국어로는 이런 어감이고 영어로 옮길 때는 이 단어가 더 가깝다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게시판을 한참 가리키지 않은 채 짧게 물었어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답이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게시판이었습니다. 한 해외 팬이 어느 한국 가수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글을 올린 상황이었어요. 그 아래에 댓글이 빠르게 붙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한국 팬들이 직접 자료를 첨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댓글은 영어로,
일부는 스페인어로, 일부는 일본어로 달려 있었어요. 교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팬덤은 콘텐츠를 소비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떠다니면 따라가서 바로잡고, 좋은 장면이 있으면 잘라서 퍼뜨리고, 모르는 외국인이 있으면 입문 순서를 손수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그녀는 손을 들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입덕 가이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신입 팬을 어떻게 안내할지를 정리한 글이 따로 돌아다닙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팬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자랑이라기보다 본인도 이해할 순 없지만 이러한 문화도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문장을 받아서 다시 칠판에 적었어요. 신입 팬을 위한 입문 가이드.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명동 식당의 메뉴 추천과 같은 원리. 저는 그 두 줄을 옮겨 적으면서 가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명동 식당에서 옆자리 부부가 사라 윌슨에게 메뉴를 추천한 마음과 새벽 3시에 가사 번역을 올리는 한국 팬의 마음이 같은 결이라는 거였어요.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하고 누군가가 잘못 이해하면 바로잡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일상에서는 식당 음식 추천이 되고 온라인에서는 콘텐츠 확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팬덤을 그동안 그저 열성적인 소비자 집단으로만 봐왔어요. 그런데 그 열성의 출발점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자 일상적인 습관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한 해외 팬덤이 한국 가수의 이름으로 진행한 기부 캠페인 자료였습니다. 어느 개발도상국의 학교 건립, 야생동물 보호 단체에 대한 후원, 재난 지역에 대한 긴급 모금. 화면에 뜬 캠페인의 수만 해도 수십 건이 넘었어요. 교수는 짧게 짚었습니다. 한국 팬덤은 자기 가수의 이름을 자선 활동에 붙입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좋은 일에 같이 묶이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감각이 음악 산업의 가장 빠른 민간 외교가 된 셈이었어요. 리암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산업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팬들의 자발적 활동 아닙니까? 그랜트 교수는 이번에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활동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발성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을 얼마나 줄여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입할 때는 번역 비용, 마케팅 비용, 현지 적응 비용을 들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팬들이 직접 부담했어요. 무료로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요. 보상도 없이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국경을 넘을 때 가장 빠른 보이지 않는 운송망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송망이라는 표현이 묘했어요. K-팝이 세계로 퍼진 이유를 분석한 자료는 많습니다. 음악적 완성도, 안무의 정교함, 영상 미학, 글로벌 플랫폼의 발달. 모두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한국식 오지랖이라는 한 겹이 더 있었다는 해석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새벽의 게시판으로 옮겨가고 다시 해외 자선 캠페인으로 확장된다는 거였어요.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오지랖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국 팬덤은 때로 너무 과열돼요. 누군가의 사생활이 너무 깊이 파헤쳐지기도 하고 의견이 다른 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부끄러워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랜트 교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지랖은 방향을 잃으면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그 부작용을 회피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같은 마음이 위기와 콘텐츠를 향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이번에는 K-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강철 부품을 옮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란 헬멧을 쓴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짧은 자막이 떠 있었어요. 한국의 어느 방산 공장.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K-팝이 시작이라면 다음 장면은 분명 다른 무게의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 공장은 우리가 막 보고 온 K-팝 공연장과는 정반대의 공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빛이 차가웠고 바닥에는 노란색 안전선이 정확한 간격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차체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검사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한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짧은 자막이 떴어요. 한국형 전차 K2 생산 라인.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 한마디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펜을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두 단어가 가장 냉정한 산업 능력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입니다. 무기를 사고 싶어 하는 나라는 늘 많아요. 그런데 정작 생산을 쳐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주문은 있어도 공장이 없고 예산은 있어도 라인이 밀리면 실제 인도까지 몇 년이 걸려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시차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됩니다. 교수는 그 다음 화면에 한 줄짜리 문구를 띄웠어요. 무기는 만들 수 있는 나라보다 약속한 날짜에 인도할 수 있는 나라가 더 적다. 그 문장이 강의실 공기를 한 번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안보 관련 수업에서 미국과 유럽의 방산 공급망 정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어요. 라인이 밀려있고 인력이 부족하고 부품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등장했다는 분석들도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한국식 빨리빨리의 산업적 결과라는 식으로 정리된 자료는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부두에 한국 화물선이 정박해 있는 사진이었어요. 강의 도입부에 잠깐 떴던 그 사진이 다시 등장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공개 자료 기준, 한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방산 계약의 일부 물량은 통상적인 국제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인도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는 단정적인 수치를 더 이상 띄우지 않았어요. 다만 짧게 말했습니다. 무기 종류와 계약 조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핵심 사실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킨다는 것. 리암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입니까? 그랜트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가 칠판으로 다가갔어요. 분필로 가운데에 K2 전차라는 단어를 적은 뒤 그 주위에 화살표를 여러 갈래로 그렸습니다. 엔진, 변속기, 장갑, 사격 통제 장치, 통신, 탄약, 운전 교육, 정비 매뉴얼, 수출 행정, 부품 공급, 현지 적응. 각 화살표 끝에는 다른 단어가 적혔어요. 대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군, 정부, 연구소, 품질관리부서. 모두 합치면 한 대의 전차 뒤에는 수십 개의 주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그림을 한참 가리킨 뒤 말했어요. 한국에서 이 주체들은 자기 일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협력사 부품에 문제가 보이면 본사 엔지니어가 협력사 라인까지 직접 내려가요. 군에서 사용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피드백이 다음 생산 로트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수출 행정에서 막힌 서류가 생기면 정부 부처와 기업이 거의 같은 회의실에서 조율해요. 교수는 분필을 잠깐 내려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산업화된 오지랖입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산업화된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칠판 한쪽에 적히는 동안 학생들 몇몇이 펜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 단어를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빠른 납기를 그저 노동 강도의 결과로만 정리해 두었던 제 머릿속이 살짝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강도만으로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노동 강도는 한 사람이 더 오래 일한다는 뜻이지만 산업화된 오지랖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문제에 끼어든다는 뜻이었거든요. 화면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미사일 부품 공장의 내부였어요. 작업자들은 정전기 방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작은 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짧은 설명이 붙었어요. 정전기는 미사일 회로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작업복, 손목띠, 바닥재까지 모두 정전기 관리에 맞춰 설계된다. 다음 화면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부품마다 붙어있는 이력 카드였습니다. 어느 작업자가 언제 조립했는지, 누가 검사했는지가 한 장에 적혀 있었어요. 민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는 빠르다고 대충 만든다는 말이 가장 잘못된 외부 인식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만큼 기록을 더 촘촘히 남깁니다. 어느 작업자, 어느 시점, 어느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가 부품 한 개 단위로 추적돼요. 그게 없으면 빠른 게 사고가 됩니다. 교수는 그 말을 받아 칠판에 짧게 적었습니다. 속도만 있으면 사고가 된다. 그러나 기록이 붙으면 시스템이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는 다른 사례들을 짧게 짚었어요. 자주포 K9, 경공격기 FA-50, 지대공 미사일 천궁 계열. 각각의 개발과 양산 과정이 무엇 하나 단순한 게 없었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위해 부품 단위에서 수백 개의 검증이 통과되어야 했고, 한 대의 자주포가 인도되기 위해 협력사 수십 곳이 같은 일정표 위에서 움직여야 했어요. 이 일정표를 지키는 능력이 결국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부두에 내려놓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빨리빨리의 산업적 의미였어요. 리암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한국이 다른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랜트 교수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암.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다만 빨리빨리와 오지랖과 기록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한 산업 안에 결합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가벼운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메모해놨던 노트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비웃었던 그 두 단어가 명동식당과 지하철과 사고, 차량과 외환위기와 케이팝을 거쳐 결국 어느 미사일 공장의 정전기 관리와 부품 이력 카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 사회의 생활 습관이 산업의 가장 복잡하고 차가운 영역까지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울 준비를 하면서 짧게 덧붙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을 너무 쉽게 칭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잠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리암이 의자를 살짝 뒤로 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음이 강의실 공기를 다시 깨웠어요. 그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가벼운 회의감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따지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반론을 던지던 친구가 다시 입을 열면 강의실 분위기는 한 번에 가라앉아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너무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결국 사람을 갈아넣는 시스템이라는 분석도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한국을 사회적 레이더라느니 산업화된 오지랖이라느니 부르고 있습니다. 그 그늘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랜트 교수는 리암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가만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리암. 그런데 한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자리 위에 서 있는 나라인지부터요. 교수는 칠판 한쪽에 한반도 지도를 거칠게 그렸어요.
그 주위에 화살표를 4갈래로 그었습니다. 위쪽에는 북한, 그 너머로 중국과 러시아가 적혔어요. 동쪽으로는 일본, 바다 건너로는 미국이 화살표 끝에 적혔습니다. 한반도가 사방에서 눌리는 듯한 그림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이 위치한 자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 중 하나입니다. 위로는 100만이 넘는 정규군과 핵을 가진 정권이 1시간 비행거리 안에 있어요. 그 너머로는 세계 2등 강국 중국, 자원이 광활한 러시아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한때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 바다 건너로는 세계 1등 강국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영토는 미국 한 개 주보다도 작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간의 감정이 실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빨리빨리를 멈추는 순간 강대국 4개의 무게 중 어느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워 들어와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손, 사람의 시간. 그것 외에는 한국에 다른 자원이 없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시골 마을의 흑백 초등학교 교실 사진이 떴어요. 옷은 단정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 옆 사진에는 같은 시기 한국의 부모들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던 손, 공장에서 기름이 묻은 손, 시장에서 좌판을 펴던 손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그 시기에 자식 교육의 나라, 전체 살림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농촌 부모는 논밭을 팔아 자식을 도시 학교에 보냈어요. 공장 노동자는 야근 수당을 모아 자식의 학원비를 댔습니다. 부모의 한 끼를 줄여서 자식의 책 한 권을 사주는 일이 한국 사회 전체에서 약속처럼 일어났어요. 박민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큰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평생 글을 모르고 사신 분이셨는데 자식 5명을 다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본인은 평생 한 끼 잘 못 드시면서요. 한국 가정 거의 모든 집에 그런 어른이 한 분씩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 자료였어요. 수학과 과학과 일기에서 한국 학생들의 성적은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학 진학률, 연구개발 인력 비율이 차례로 떴어요.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 부모들이 자기 한 끼를 줄여 자식의 책 한 권을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짧게 머리를 깎은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도열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청년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남성은 대부분 군복무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떼어내 군복을 입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군복무를 한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 아들, 친구.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한 시기를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통째로 바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직업군의 비중이 큰 자원군 체제예요. 한국은 다릅니다. 농촌의 자식이, 공장의 자식이, 명문대생이 다 같이 군복을 입고 한 시기를 보내요. 그 안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 친구가 보초를 서는 동안 나는 잠을 잔다는 사실. 그 친구가 잠들 때 내가 보초를 선다는 사실. 그 단순한 교대가 한 사회 전체의 책임감을 만듭니다. 그것이 한국의 애국심이에요. 큰 구호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 내 자리에서 깨어있겠다는 그 작은 약속이요. 저는 그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안에는 분명히 그 책임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오지랖 안에도 분명히 그 책임감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신호를 받고 일단 움직이는 그 감각은 어쩌면 한국 사회가 군복을 통과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몫을 하지 않으면 옆 사람이 무너진다는 그 감각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였어요. 박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시기에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해 잠을 줄이고 추위를 견딘 경험을 가지고 사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부두에서요. 그랜트 교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길렀고 사람이 곧 자원이 된 나라입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 끈기와 책임감, 높은 지능과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 그것이 강대국 4개의 무게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끝까지 세워둔 힘이에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그 사람들의 시간 위에서 작동합니다. 한국의 오지랖은 그 사람들의 마음 위에서 작동해요. 교수는 칠판으로 돌아가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에는 자원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곧 자원이 되었다. 강의실 안에 어떤 의자 끄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한참 둘러본 뒤 짧게 말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원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으로만 살아남은 사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작아진 사회, 자식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은 사회가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고 끈질긴 사회가 되었는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다른 단어로 부르고 싶어진 저녁이었어요. 빠르고 시끄럽고 약간 무례한 동맹국이라는 그동안의 정리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길러낸 나라였어요. 한국 부모는 자기를 작게 만들어 자식의 책을 사준 사람들이었고, 한국 자식들은 자기 인생의 한 시기를 군복으로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지금 세계의 메모리, 세계의 부두, 세계의 공연장에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겠다고 짧게 다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외 전문가의 시선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우리 민족의 특성을 한번 들여다본 시간이었는데요. 옛날에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버스에서 앉은 사람이 서 있는 모르는 사람 가방 들어주고 어르신들한테 자리 꼬박꼬박 양보하고, 밖에서 놀다 목마르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아줌마 물 한 잔 주세요 하던 시절.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이웃끼리 가깝게 왕래하면서 지내던 시절. 음식이나 반찬 같은 거 하면 나눠 먹고, 빈 그릇에 음식 담아 돌려주던 그런 정이 있었고, 따뜻한 오지랖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가끔씩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자식 세대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